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김일성은 어떻게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한번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도 8.15 해방이 되면서 남한은 미군이 진주를 하고 또 소련은 소련이 북한을 진주하게 되죠. 물론 8.15 광복 이전에 이미 소련은 8월 9일인가요? 미국의 그 원자 폭탄 투하하고 바로 이제 그 소련은 기민하게 움직여서 8월 9일 날 북한의 원산까지 침투하고 또 25일 경에는 이제 거의 평양까지 다 소련군이 다 진주를 한 그런 상황이 되죠. 자, 이때 당시에 북한은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조만식이라는 분이 있었죠. 자, 조만식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당시에 조만식이라는 분은 이분이 1883년생, 이때 당시에 아마 나이가 62살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대표적인 민족주의 운동가였죠. 뭐 교회도 다니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고, 특히 조만식 그러면 물산 장려 운동으로 상당히 이제 우리가 한국사 시험 볼 때 많이 출제됐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식민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또 오산학교 들어보셨죠? 오산학교 교장으로서 많은 독립운동가를 갖다가 길러냈던 그런 민족운동가, 그런 분이 바로 조만식이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신사참배 일본 거부 운동의 중심이 되는 이 산정현 교회 또 장로였어요. 그리고 또 3.1운동 또 물산 장려운동에서 조선일보 사장까지 역임했죠. 어쨌든 이런 조만식이 버티고 있는 북한이었죠. 자, 그러니까 소련의 입장에서도 이 조만식이라는 인물을 갖다가 감히 가볍게 대할 수는 없었죠. 당연히 정보상에. 자, 이런 반면에 해방이 되면서 누가 또 나타나죠? 바로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오게 되죠. 김일성은 이때 당시에 30대 초반 정도의 아주 젊은 그런 사람이었죠. 자, 김일성. 저는 뭐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반공교육 그런 세대가 돼서 빨대리 잡자 뭐 김일성, 뭐 공산당 아주 그냥 뇌리에 박혀 있는 그런 세대 중에 한 명이죠. 자, 소련에서 이제 김일성이 왔어요. 자, 그렇다면 남한에서는 지금 이제 뭐 건준, 여운형이가 만든 건국준비위원회를 피두려 가지고서 미군이 또 이렇게 군정을 하고, 또 소련은 역시 38선 이북 쪽을 찾으면서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이제 집어넣게 된 거죠. 자, 이때 이 소련 군정의 태도와 이 조만식의 관계를 조금 언급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조만식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있는 아주 우리 민족 운동의 그 선구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미 8월 9일 날 북한이 소련군이 상륙했고요. 그다음 24일, 그러니까 8.15 해방한다면 12일 됐나요? 평양 입성했죠. 미군은 남한에 진주하면서 바로 그 건준을 갖다가 부정하고 그냥 점령군의 어떤 입장에서 정책을 펴나가는 반면, 소련은 그래도 뭡니까? 이 인민위원회를 갖다가 이렇게 인정하고 또 조만식을 파트너로 대접을 했죠. 이때 소련 군정이 그 사령관이죠. 차스카코프는 이 조만식을 갖다가 중용을 해요. 조만식 선생 그동안 당신 나라 독립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 많으셨죠 하면서 상당히 예우를 해주는 거죠. 이때 8월 30일 날에 구성된 북한 인민정치위원회죠. 이것도 뭡니까? 어떤 조만식의 그러니까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이 여운형이가 이쪽을 했죠. 이쪽을 좀 봐달라 해서. 그러니까 이 조만식이라는 분은 무슨 좌니 우니 그런 거 안 따지는 진짜 있는 그대로 민족 독립투사기 때문에 이데올로기에 관계없이 어떤 여운형의 어떤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또 조선 공산당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인원수도 동수로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인민정치위원회 위원장도 당연히 조만식이가 이제 맡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일성이가 이제 오게 된 거죠. 자, 이 조만식이라는 분은 나이가 62살. 제가 지금 63살이죠. 참 그렇군요. 반면에 김일성은
30대 새파란 청년. 조금 좀 그래요. 보니까. 자, 이미 그 조만시가 이렇게 딱 건준부터 해가지고서 소련에서도 이렇게 중용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평양에 와서도 함부로 이렇게 그 경거망동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김일성이가 왜 이렇게 인기가 좋냐? 인기?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독립전쟁, 전투, 전쟁 다 좋습니다. 김일성이가 중국의 이제 항일연군이죠. 중국과 연합을 해서 이제 독립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천부 전투라고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의 주재소가 있던 데를 갖다가 김일성이가 속한 어떤 그 연합군에서 육사 소속인 장인 김일성이가 보천부 전투를 갖다가 습격을 해서 그걸 갖다 파괴하면서 이것이 동아일보의 그 1937년도에 크게 대자보로 이제 이 호해 쪽으로 알려지게 되죠. 그러면서 김일성 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이 핍박받았던 북한의 어떤 또 조선 남한 전체에 김일성 이름이 상당히 유명세를 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린아이부터 해서 그 이 모든 어른들이 김일성 장군이 아주 큰일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유명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원래 김일성은 이름이 본명이 뭡니까? 김성주죠. 김성주고 또 일성, 한일자 이를 성자지만 사실은 이제 일성 그러면 뭡니까? 하나의 별이다. 한일자의 별성자 이렇게 닉네임을 해가지고서 상당히 우러러 보게. 그만큼 김일성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 남한에서 우익 잡지인가요? 선구라는 잡지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그 차세대가 아니라 차기 대한민국 조선을 갖다가 이끌어 어떤 지도자의 어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김일성이가 상당히 높게 평가가 돼 있어요. 백범, 김구 선생, 여운현 선생, 이승만부터 해가지고서 상당히 지지도가 높은데 김일성도 여기에 못지않은 그런 지지도를 갖다가 나타내는 수치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소련에서 또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김일성의 어떤 환영 인파에 이제 조만식들이 이렇게 이제 영접을 했겠죠. 자, 이때가 1945년도 9월경이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수개월 뒤에 겨울이죠.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모스크바 삼상 외상에서 이제 조선의 어떤 신탁 통치가 문제가 됐죠. 자, 이때 대중 인지도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때 신탁 통치를 반대를 했던 사람은 조만식이었죠. 나는 민족 투자, 오로지 이 한평생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쌓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신탁 통치를 하느냐라고 이제 반대를 했죠. 만약에 조만식이라는 분이 신탁 통치를 갖다 찬성을 했다 그러면은 물론 역사는 가진 부분은 없지만 했다면 또 뭔가 또 달라질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김일성이가 인지도는 높았지만은 조만식의 경륜과 연륜을 갖다가 따라잡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만식이라는 분이 어떤 것을 찬성 쪽으로 그 신탁 통치 하자 그래 이렇게 했다라면은 또 문제는 또 어떻게 될까? 약간 그럽니다. 자, 이래서 어떤 소련의 방침에 반대하는 조만식을 소련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조만식을 강제 연금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조선 공산당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던 조만식이가 연금을 당하게 되면서 그 조직이 바로 김일성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해가 바뀌면서 1946년도 3월경에는 김일성이가 어떤 일을 펼치죠? 바로 농지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본이 우리나라 강점을 하게 되면서 토지 조사를 하면서 어떤 농사하는 어떤 백성들의 어떤 삶을 다 통째로 앗아가 버리죠. 그리고 지주들을 갖다가 키우면서 그죠? 그런 정책을 폈던 것이 이제 일본인데 바로 경자 유전, 즉 농사하는 사람한테 실질적인 농사를 짓게끔 땅을 보장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김일성이가 과감하게 하죠. 즉 일제시대 때 빼앗겼던 땅을 갖다가 무상으로 몰수를 해서 무상으로 농민들한테 줌으로써 북한 주민들한테 엄청난 환영을 받았던 것이 바로 김일성의 농지개혁입니다. 반대로 남한 측에서는 이 농지개혁이라는 말이 나왔지만은 그냥
유야무야 계속 질질 끌었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남한에서는 지주 출신들이 만든 당, 한민당이라든가 이런 친일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라든가 땅 같은 걸 다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이걸 계속 법을 갖다가 못 만들게 계속 미적미적 거렸죠. 그런 와중에 그리고 또 이때 당시에 남한은 미군정 시기였고 미군정은 어떤 이 조선의 어떤 그동안 그 어떤 상황을 갖다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서를 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반면에 소련은 나름대로 북한에 진주하면서 북한의 정서, 북한의 문화 상황 이걸 좀 더 좀 보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조선의 내부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에서 김일성이가 바로 터뜨린 것이 농지개혁이었다. 이러면서 남북한을 통해서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농지개혁을 했더라. 그래서 아주 인기를 한 몸에 가졌다. 이렇게 이제 또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김일성의 농지개혁은 이 당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것은 확실하게 보여지네요. 자, 이때 북한에서는 이제 이 공산당을 이끌어갈 상당히 이제 그 중요한 인물이 부상이 됐는데 바로 박헌영 또 김일성이었죠. 물론 박헌영과 김일성 외에 뭐 허가이라든가 최건영이라든가 뭐 북한을 이렇게 했던 한두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지명도로 따지면은 이렇게 박헌영과 김일성을 이렇게 두 사람을 꼽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박헌영 같은 분은 원래 서울 경기고등학교 출신이죠. 그러면서 상당히 우여곡절을 많이 했고 또 소련에 유학 가서 소련에서 학교도 나왔고 나름대로 공산당 이론에 투철한 그러한 거물급 인사고 또 남로당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죠. 자, 이렇게 박헌영과 김일성 두 사람을 두고서 소련에서는 뭡니까? 좀 잣대를 주게 되는 거죠. 자, 소련의 목적은 당연히 북한의 소련의 위성 국가를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죠. 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전 세계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바로 이데올로기죠.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이런 식으로 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조선은 해방은 독립은 쟁취했지만은 실권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런 독립운동가들이 통합 정부를 이루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망한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소련의 입장에서는 박헌영과 김일성 이 두 사람을 북한의 어떤 지도자로 이제 밀어줘야 할 것 같죠. 근데 소련에서는 아마 박헌영의 어떤 이 인물에 대한 중요성을 그다지 좀 느끼질 못하다가 뒤늦게 이제 박헌영의 존재를 좀 알게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소련에서는 저주를 하게 되죠. 누가 저주를 합니까? 바로 스탈린이죠, 스탈린. 스탈린 뭐 많이 알죠.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의 또 소련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죠. 독재의 또 아이콘, 대표적인 사람이죠. 결국은 소련에서 한 3년간 훈련을 받았던 김일성. 자, 소련에서 요구하는 북한의 지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소련을 유해해야 된다. 공산주의 사상에 투철해야 된다. 그리고 또 소련의 어떤 이 국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왜? 소련 국적을 가진 사람이 북한의 지도자가 되면 이건 명백하게 짜고 치는 고수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자기네들끼리 뭐 좀 해설했겠죠. 그러니까 소련 국적이 없고 또 소련 편이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달아서 두 사람을 갖다가 저울질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해방이 된 다음에 김일성과 박헌영이는 스탈린을 갖다가 독대를 했죠. 그 이후에 이제 나온 기사를 보니까 결국은 일종의 면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면접 끝에 스탈린은 누굴 지목했죠? 김일성을 지목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김일성은 소련의 어떤 그 부합하는 그런 인물로 지목이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소련의 암묵하에 그동안 조선에서 아주 그냥 그 원했던 그런 그 숙제 중에 하나죠. 농지 개혁을 과감히 함으로써 인기를 갖다가 한 몸에 잡고 그러면서 자신의 정적이 될 뻔했던 조만식을 갖다가 연금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조만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생사가 불분명하죠. 연금을 한 상태에서 이분의 죽음은 알지를 못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6.25 전쟁 때 퇴각하면서 조만식 선생을 총살했다는 그 설이 상당히 유력하게 들리죠. 결국은 가묘죠. 서울 국립묘지에 조만식 묘를 만들었죠. 그냥 죽음으로 인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결국은 소련의 김일성 지원, 즉 스탈린에 의해서 김일성이가 북한의 지도자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소련의 지원을 입은 북한의 지도자는 김일성, 반대로 남한은 또 미군의 지원을 받은 이승만. 자, 이승만은 철저하게 반공이죠. 때려잡자 김일성은 우리가 바이분사되고 때려잡자 공산당을 갖다가 열렬히 외침으로써 미군으로부터 많은 점수를 득한 거죠. 우리 모든 독립투사는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이거 관계없이 우리 민족의 통일을 원했죠. 뭐 공산주의 자유주의 그런 건 일단은 제껴놓고 우리 민족이 일단 하나가 되자. 근데 결국은 이데올로기, 즉 미군의 자유, 소련의 공산, 이 희생양이 된 국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은 김일성, 그리고 남한은 이승만, 이런 식으로 찢어지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분단 국가로 이어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지도자는 결국은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낙점받아서 북한의 지도자로 됐다. 원래 이 몫은 누구의 몫이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독립투쟁을 열심히 해왔던 남한에 같으면 영웅정 김구, 또 북한의 조만식, 이런 분들한테 가야 할 이런 그 정권의 어떤 것을 이렇게 남과 북이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어떤 지목을 당했다. 지목해서 각각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로 됐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은 바로 스탈린의 낙점에 의해서 최고 지도자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모두의 한국사 김범석이었습니다.